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은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으니까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하늘 표정 맑겠고요. 추위도 덜하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아침 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한낮 기온은 6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크게 없겠지만 낮 동안 내린 눈이 녹았다가 저녁에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법 포근해진 1월 13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스타들의 궁금한 이야기 기획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소식 전해주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화 연예전문기자, 그리고 오늘은 방송인 이정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예인 씨 보면 늘 기분이 좋아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싱글벙글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이맘때 한참 좋다고. 새댁이 이렇게 좋은 건가 봐요. 네. 네, 어떤 이유인지 너무 알겠고요. 오늘따라 스튜디오가 너무 춥네요. 근데 뭐 이런 연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대학 가면 캠퍼스 커플 하지 말라. 또 직장 들어가면 사내 연애 하지 말라. 네. 근데 연예계 역시도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같은 분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 사귀고 이러면 속속들이 아니까 부담스러운 게 있고. 네. 근데 너무 잘 아니까 스스로 서로 간에 멘토가 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해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연예계에서 함께 사랑하고 결혼까지 간 톱스타 부부들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톱스타의 사랑입니다. 야, 톱스타의 사랑. 네. 그들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를까? 글쎄,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게 굉장한 인연이죠. 네. 그것도 배우가 스타가 부부가 된다? 이거 정말 드문 일이에요. 자, 생각해보면 저는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비주의 그만, 이제 좀 나와줘. 원빈, 이나영 부부. 특히 CF에서만 볼 수 있는 원빈 씨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방극장, 이 스크린 각자 아주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는 부부가 있죠. 이민정, 이병헌 씨 부부도 탑스타 부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부부가 있습니다. 2021년 1호 커플로 언론을 장식한 이런 커플이죠. 바로 손예진, 현빈 씨 또한 이 목록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톱스타 커플입니다. 네. 사실 배우들이 같은 작품을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되는 경우들은 왕왕 봐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또 같은 작품에 출연하고 이런 것도 드문 케이스예요. 그렇죠. 탑스타 부부가 되는 것도 진짜 네. 힘든 일인데 게다가 두 사람이 작품을 같이 했다. 자, 이제 우리가 손예진 씨, 현빈 씨 예를 볼게요. 영화 공조 영화 협상 2018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영화 보시면요. 두 사람 거의 같이 나오질 않아요. 촬영 현장에서도 실제로 만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도 그 뒤에 시사회도 하고 뭐 기자 인터뷰도 하고 조금 만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019년에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는 계속 같이 찍을 수밖에 없죠. 요때 알콩달콩 좀 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두 사람도 실제로 말했습니다. 그 뒤에 드라마 끝나고 좀 연인으로 발전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 그 전에 한 차례 열애설이 있었잖아요. 또 같은 작품 출연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웠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자들이 현빈 씨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빈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심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그냥 우리는 웃어 넘겼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게 작품을 선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하거나 이랬던 점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특히 두 사람의 이런 얘기가 전해진 다음에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손예진 씨 가족 사진에 주목했다. 가족 사진? 손예진 씨 가족 사진에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장예인
손예진 MC는 네. 혹시 남편분과 아버님이 조금 닮으셨나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눈썹이랑. 네,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 닮았어요. 네. 맞아요. 바로 이 포인트인데요. 누리꾼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손예진 씨의 아버지와 지금 연인인 현빈 씨가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은 외모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에서 네, 저기 아버님 외모. 약간 느낌이 그러시네. 있어요. 네네. 네, 굉장히 좀 네. 현빈 씨와 닮은 듯한 모습이죠. 네. 그래서 누리꾼들은 열애설에 대한 암시가 아버님 외모에서 있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목구미가 아주 뚜렷하고 말이죠. 네. 예. 진짜 좀 비슷한 비슷해요. 느낌이 있네. 네, 느낌이. 있어. 네. 아빠를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뭐 그런 그래요? 건가요? 근데 뭐 실제로는 연애 8개월 정도 됐잖아요. 현빈 씨랑 이 손예진 씨 커플이. 근데 현빈 씨가 결혼에 대한 이런 로망을 드러낸 인터뷰가 최근에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요때 영화 공조 개봉을 앞두고 현빈 씨가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때 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결혼 언제쯤? 사실 그때 36살이었어요. 뭐 이 배우를 떠나서 남자들도 36 요즘에 늦었다는 나이가 아니죠. 네. 근데 현빈 씨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왕 결혼 안 할 거 아니고 할 거면 저는 너무 늦은 나이에 늦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했고 제가 예쁜 가정 이루고 싶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너무 늦은 나이는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나이는 당연히 40 넘었지만 그래도 만으로 38? 저는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한 30대 초반? 뭐 그 정도 결혼하는 거잖아요. 30대 초중, 그쵸? 초중반, 네, 초중반쯤에 결혼하죠. 근데 지금 두 사람은 동갑내기죠. 네. 그리고 올해 40 됐나?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 소식에 두 사람의 나이까지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두 사람의 결혼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40이고 만 40세가 되기 전인 2021년, 뭐 늦어도 2022년도 초에는 결혼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바람이죠. 우리의 바람. 네, 또 다른 예쁜 부부가 탄생하길 바라는 이런 바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배우가 뭐 워낙 바쁘잖아요. 그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 두 사람 스케줄이 굉장히 바쁜 배우들이 맞아요. 영화계에 따르면요, 이 손예진 씨의 그 헐리우드 데뷔작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데뷔작의 이름이 바로 크로스입니다. 원래는 4월 초부터 이제 헐리우드 진출작인 영화 크로스 촬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이 크로스 측이 최근 헐리우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9월 촬영으로 이제 연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예진 씨도 그 사이에 스케줄이 뻥 비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9월에 계획대로 제작에 돌입한다라는 일단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손예진 씨 그때까지 놀 수만은 없으니 일단 영화 크로스 제작을 기다리는 한편 한국에서 드라마라던가 뭐 영화라던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출연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손예진 씨가 데뷔 후에 네. 쉬는 배우가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해서 작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예비 신부뿐 아니라 예비 신랑 사실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결혼관 발표했던 그 공조 그게 당시 781만 명 관객 흥행했던 작품이죠. 지금 다시 한번 유해진 씨랑 공조 2 촬영이 시작됐는데 지금 춘천에서 한참 촬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스타 부부가 함께 시간이 될 때 결혼식만 올리는 것도 아니죠. 우리 또 제주도로라도 이렇게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날짜를 언제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손에 확 잡히는 날짜는 아닙니다.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건 다 하고, 네, 만날 건 다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톱스타들의 사랑 첫 번째 스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수 씨 알려주시죠.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퀴즈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 부부 올해 결혼 27년 차의 부부로요. 1994년 M본부의 히트작인 한 드라마에서 같이 남녀 주인공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부의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함께 한다. 이런 부창부수 같은 부부입니다. 누굴까요? 아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이거 뭐 선행을 베풀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한다 뭐 이런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 부부는 오른손 왼손이 같이 딱 해서 선행을 같이 했구나.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힌트를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행의 아이콘입니다. 아,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플레이의 아이콘이면 부부인데. 현 정혜영 부부도 있지만 이 두 분이 같이 드라마를 한번 그것도 해봤어요. 1984년도에 하진 않았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좋은 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어떤 분야일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네. 이분. 네. 네, 제가 조금 말씀드려볼까요? 이 부부가 2013년 5월에 제32회 세종문화상에서 국제협력 봉사상을 받았는데 함께 받았습니다. 자, 공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의 시각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상을 받았어요. 아, 조금 공개 입양한 스타 부부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도. 네, 맞아요. 최근에 그 대학생 딸 공개했던 뭐 박신 씨랑 진태현 씨 부부 있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태현 씨 같은 경우는요, 11일이죠. 자신의 SNS를 통해서 팬들과 문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팬들이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특히 자녀 계획이 있어요? 라는 질문에 진태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낳을 계획도 있고 마음으로 낳을 계획도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둘째 역시 입양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 편하다. 94년 M본부라고 그러고 네. 둘이 같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그러고 선행의 아이콘이라고 그래서 제가 살짝 오는 부부가 있어요. 벌써 웃으면 안 되고요. 벌써 요거 뒤로 하고 두 번째 힌트 보고. 예. 네. 벌써 나오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힌트는요. 이 부부가 조금 결혼이 좀 특이합니다. 결혼이 특이한데 네. 뭐가 특이하냐면 남편이 이등병일 때 아.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등병이면 군인일 때 결혼했다는 아. 거잖아요. 근데 결혼 준비를 어떻게 했대요? 요거 또 특이하거든요. 네. 결혼을 준비하려면 이제 예복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비 신부가 군부대로 들어가서 특별한 요걸 가지고 가서 네. 시술을 재가지고 나와서 예복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줄자 가져갔겠죠. 가서 뭐 진짜 jes겠죠. 땡 탈락. 나가세요? 아니 정말. 진짜 아니면 뭘 아닙니다. 가질까? 그게 자, 두 번째 힌트예요? 뭘 가져갔는지? 두 번째 힌트 뭘 가져갔을까요? 바로 실뭉치를 가져갔어. 실뭉치입니다. 오. 특이하네. 그러니까 군복무 중이라 웨딩숍이나 예복 맞추러 같이 못 가니까 네. 실뭉치를 가져가서 측정을 했다는 건데, 근데 왜 군인 신분일 때 결혼하게 된 거예요? 네, 이 남편분이 무명 시절일 때 드라마 한 편으로 바로 톱스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가 바로 연예계에 데뷔를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릴 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한 그런 스타입니다. 지금 화분에 화분. 최 기자가 굉장한 힌트를 네. 줬어요. 네.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안 움직여. 요거만 이렇게. 아시겠죠? 자 알겠습니다. 네. 차인표 신혜라 부부.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개그계 차인표였거든요. 닮았네요. 닮았어요. 네, 네. 네. 자, 자타공인 기부천사 모범 부부죠. 차인표 신혜라 부부입니다. 네. 근데 네.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간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등장부터 벌써 미국에서 왔어. 이런 독특한 배우였어요. 근데 군대를 가네? 그때 차인표 씨가 방송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군대를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편법을 쓰거나 미국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다른 사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갔고 사실은 저는 그 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는다 싶어요. 결혼하고 남편은 군대에 있었고, 그죠? 예, 당시 결혼식도 또 화제가 됐었고. 네. 맞아요. 스몰 웨딩 많이 얘기하는데 네. 사실 뭐 원빈, 이나영 원빈 씨 부부도 스몰 웨딩 얘기하지만 저는 모범은 이 차인표 신혜라 차인표 부부한테 있었다. 뭐냐 하면 두 사람이요. 딱 백금으로 이 십자가 목걸이 예. 해서 나눠 갖고 또 백금 반지 24K 백금 반지로 나눠 갖고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웨딩드레스도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신혜라 씨의 웨딩드레스가 직접 맞죠. 맞아요. 본인이 직접 뭐 디자인을 해서 이걸 또 입었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신혜라 씨가 좀 디자인을 잘한다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 디자인을 했기 때문인데, 자, 우리가 보통 연예인 결혼한다 그러면 어느 디자이너 거 입었어. 이런 게 막 화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때 사실 별 소문이 없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본인이 싹 디자인한 다음에
재봉질만 이 만드시는 분한테 맡겼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또 좋았던 게 그때 물론 재밌죠. 뭐 어느 여자 연예인이 요번에 스타가 결혼하는데 누구디잖아. 심지어 국내를 넘어 해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짜리 드레스 입었다. 이거가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죠. 이게 보기에는 좋지만 사실 좀 박탈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신혜라 씨는 요 결혼할 때도 또 모범이었네요. 네. 아니 차인표 씨가 지금 군인 신분일 때 결혼한 거잖아요. 이등병 때. 네. 야 저렇게 머리 깎아놔도 잘생겼네. 확실히 좀 다르네요. 네. 근데 이게 저 스타들은 결혼할 때 다른 사람의 이목도 있고 내가 준비한 대로 탁탁탁 진행되지 않고 변수가 생기고 막 이럴 것도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신혜라 차인표 씨 부부 역시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었는데 이때 교회에서 결혼식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신혜라 씨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객이 교회에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일단 처음에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불렀었던 하객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결혼식장에 도착한 사람은 무려 10배 정도 되는 3,000명. 네, 3,000명의 하객이 이 결혼식장을 방문했었다고 야, 해요. 일대 교통도 막혔겠네. 그렇죠. 3,000명 들어본 숫자죠. 우리 신성일 어맹난 그렇죠. 막 이 정도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때 막 축하 화환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왔겠는데요? 그쵸, 왔어야 하죠. 근데 그때 지켜야 될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여기에 결혼식에는 화한 3개만 됩니다. 요런 준칙이 있었답니다.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3개. 3개. 3,000명이 하객이 오시는데 3개. 네. 오. 근데 뭐 그런데- 신혼부부 뭐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 뭐 검찰에서 연락받고 이건 무슨 일이에요? 네, 사실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4개가 왔어요. 왜 4개냐? 부모님, 신혜라 씨 부모님 지인 2개에다가 이덕화 씨. 근데 모르는 분이 하나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 때문에 검찰에 불려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왜냐면 이 결혼식 당시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인표 씨가 군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4개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례 준칙 위반으로 군 검찰로 가서 반성문을 썼었다라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축하하려고 기분 좋게 보낸 화환인데 반성문까지 쓰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근데 그나저나 차인표 씨가 군대를 갔는데 신혜라 씨는 그동안 생활을 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차인표 씨가 군대를 간 기간이 2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 신혜라 씨가 라디오 DJ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을 부양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생활을 해 나갔는데요. 그래서 한 방송을 통해서 차인표 씨가 이렇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대 후에도 아내가 가장이다. 이사할 권리, 집안을 바꿀 권리, 내 방을 없앨 권리, 모든 경제권을 아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그거 아직까지도 그러나? 20년 이거 정도 지났는데? 약간 지금도? 절대 권력 아닌가요? 네. 특히 내 방을 없앨 권리.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권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있습니다. 네, 신혜라 씨가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월 수입 그리고 뭐 재정 관리 통장 관리 누가 하나요? 이거 사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신혜라 씨가 입을 뗐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의 카드로 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 수익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데 이전에는 거의 100% 신혜라 씨가 재정 관리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혜라 씨가 1년 전에 이제 귀국을 했고 뭐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동안 차인표 씨가 은행에 다니면서 직접 재정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틀은 신혜라 씨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돈은 각자 쓰고 있지만 재정 관리는 내가 한다라고 하면서 이 통장에 딱 잡고 있는 이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신혜라 씨는 뭐든 잘하실 것 같아요. 문득 궁금한 게 두 분 중에 프로포즈는 당연히 뭐 차인표 씨가 먼저 하신 거예요? 여기서 대반전이 있습니다. 신혜라 씨가 먼저 고백을 했다고요. 자, 이제 드라마 끝나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신혜라 씨는 그때 탑스타예요. 차가 있는 거죠. 차인표 씨는 이제 신인이고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해서 이제 차인표 씨가 이제 탔습니다. 그런데 딱 운전을 하면서 신혜라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나 한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이런 걸 알아들어야 운전할 수 되는구나. 나 운전 잘하시네요. 나 자전거 한 손으로 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어디서 잘난 그거 척이야? 아니죠. 그 차인표 씨는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을지 궁금하네. 내가 지금 이 손을 잡으면
결혼해야 합니다. 아. 와, 직진남이죠. 네. 그래서 꽉 잡은 두 손을 지금 20년 넘게 두 분이 계속 잡고 있는 건데 역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있는 여자가 또 미남을 얻는다. 아, 말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네. 있죠. 네. 맞습니다. 신혜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드라마에서 차인표 씨는 사랑을 그대 품 안에서 정말 직진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이대로 평생 갈 것 같더라.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먼저 신혜라 씨가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차인표 씨 인생에서는 그 가정을 해준 칙 그거 네. 어겨서 반성문 쓴 거 외에는 뭐, 그 이후에는 네, 반성문 쓴 건 없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 네. 바른 사나이잖아, 바른 사나이. 이 반성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반성문과 각서의 차이 아십니까? 반성문과 각서의 차이? 반성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이거 묘하게 다릅니다. 이 반성문은 일종의 이제 창작이죠. 자기가 뭔가 생각해서 이 얘기를 만들어서 적어야 돼요. 근데 네. 각서는 불러주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요거, 그렇구나. 예, 요거 정의를 그 연예계에서 네. 최초로 반성문과 각서를 네. 사용하신 배우 이재룡 씨가 설명해 주셨는데 이재용 씨 아니고요. 이재룡 씨가. 이렇게 들어보니 그렇다고 맞는 얘기 같기도 네. 하고요. 어쨌거나 네. 남편에게는 뭐 각서나 반성문 다 크게 소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혼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연애도 아주 예쁘게 잘했고 또 입양의 문턱을 낮춘 것으로도 또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슴으로 낳은 아이 두 번의 입양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보통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을 고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선입견이 분명 있었어요. 근데 이 선입견을 깨준 사람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신혜라 씨의 경우에는 첫 아이 출산 후 몇 년 뒤에 두 딸을 이제 가슴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차인표 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입양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저 아내의 뜻을 따랐을 뿐이었다. 저도 예전에 영화 인터뷰 관련으로 차인표 씨를 뵀을 때 이 얘기를 물었죠. 근데 차인표 씨 대답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기자님이 사시면서 제가 뭔가 잘하는 일을 본다면 그거는 다 아내가 하는 일을 그저 같이 한 것일 뿐일 겁니다. 저는 이 지지, 이 응원이 정말 대단하다 싶죠. 정말 모범적인 부부예요. 인고 부부기도 하고 그 가슴으로 낳은 두 딸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컸죠. 그중에 이제 큰딸이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한테 편지를 쓴 거죠. 뭐라고 썼느냐. 나를 입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낳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지만 이제 정말 상관이 없다.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입양 안 됐으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을지 이건 정말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야,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찌링한데 신혜라 씨도 많이 감동했겠네요. 네, 애들 앞에서 정말 펑펑 울었고요. 바로 이런 게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워낙 톱스타 부부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부기도 하지만 재테크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재테크의 귀재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두 부부는 재테크도 좀 남달라요. 일단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공통적인 관심이 있어서인지 일단 투자를 교육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건물을 산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청담동에 위치한 이 빌딩, 이 부부의 빌딩 같은 경우는요. 아동과 관련된 업체만 입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점인데 네. 수익 대부분 역시도 아동 복지 후원에 쏟아붓고 있어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부럽네. 청담동에 건물을 지은 이유가 이제 아동복지 관련해서 일단은 사실은 이 동네에 대한 집중보다는 재테크, 부동산에 네. 대한 재테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까 해요. 일단 이 건물을 지은 이유는요, 연예인으로서 수익이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새 아이를 키워야 하고 본인들이 이제 또 후원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위해서 네, 부동산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유 건물 이쁘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교육을 위해서 건물을 마련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어딥니까? 저 외곽 지역이 아니라 청담동이에요. 이거 재테크만 했었으면 여기에 이 어떤 교육을 위한 어떤 그런 점주들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좀 남달랐던 거죠. 뭐냐면 건물은 지었을 때 이게 좀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가 아이를 키울 때 여기서 우리
우리나라 최초의 키즈 카페가 생겼어요. 사실 아이 데리고 어디 카페 가면 뛰지 못하게 하고 뭐 크게 웃지 못하게 하고 제한이 좀 있고 엄마들이 눈치를 봐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그게 좀 상징적이었는데 그 뒤에도 그것뿐 아니라 어떤 교육하니까 뭐 학원, 입시학원들이나 그거 아니고요. 어떤 교육문화 백화점을 만들고 싶다. 그런 소망에서 신혜라 씨가 만든 거고 그걸 이제 지켜가고 있고요. 신혜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 수입 이거에 대한 욕심보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내가 이 건물을 지은 만족, 보람이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부의 생각 자체가 너무 멋있네요. 근데 차인표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아내를 좋아해서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아내를 존경한다고요. 2021년에도 많이 사랑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스타는 누굽니까? 네, 저도 우리 아내를 존경하는데요. 앞서 두 분은 이제 한 드라마에서 만나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1972년 동갑내기 친구로 시작해서 연인으로 그리고 부부로 이렇게 완성이 된 그리고 심지어 데뷔한 해도 같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남편분에 대한 힌트인데요. 이분 굉장히 특이합니다. 패자부활전으로 신인상,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조연상,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로 주연상, 이 모든 걸 섞어나면서 굉장한 기록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아니, 배우가 받을 수 있는 상 다 받았네. 그렇죠. 신인상, 조연상, 주연상 다 주연상까지.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저도 받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힌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룡영화제 그랜드 슬램입니다.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분인지 대충 느낌이 왔어요. 굉장히 조각 같은 외모로 그냥 잘생긴 남자의 상징 같은 분이기도 한데 그러면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 두 부부는 이분은 원래 친구였다는 거였잖아요. 친구인데 어떻게 연인까지 발전을 하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친구 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분이 이제 친구로 쭉 지내다가 그냥 친구였어요. 감정이 없는데 미국에 어느 날 갔다가 우연히 만난 거죠. 우연히 만나는데 뭔가 설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제 변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아까 같은 해 데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네. 같은 작품에 출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 같이 출연한 작품이 네. 이 삼관왕, 청룡영화제에서 삼관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중엔 없고요. 이분의 그 인생 영화가 따로 있는데 이 준비한 힌트가 이겁니다. 두 번째 주세요. 힌트 그 이거예요. 힌트. 네. 뭔가요? 바로 1999년 개봉한 이 영화 제주도에서 배경으로 한 두 남녀의 사랑을 만든 영화인데요. 네. 두 분의 첫 인연을 맺어준 영화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OST가 지금도 결혼식 축가에 뽑힐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거 혹시 그 연풍연가 아닌가요? 진짜 하셔야 되겠어요. 연풍연가. 잘해요. 그래서 두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연풍연가입니다. 그래 연풍연가. 알지, 이제 알지. 그쵸. 태극기 휘날리며. 그 다음에 이게 친구의, 많이 먹었다, 아이가. 맞아요. 지나가라, 하와이. 잘하시는데요. 장동건, 고소영 씨. 예. 그쵸. 방금 전에는 유호성 씨 아니고 충청도 분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브랜젤리나 컵 부부로 불리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뭐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서 이 두 분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아쉬워요. 맞아요. 고소영 씨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데뷔 30년 동안 이제 거의 30년이 됐는데 영화 11편, 드라마 뭐 13편, 거꾸로 됐습니다. 드라마 11편, 영화 13편, 한 24편? 그러면 뭐 거의 1년에 한 편 가까이. 이 배우가 30년 동안 24편 했다면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드라마로 복귀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백미경 작가의 드라마로 돌아온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스케줄 또 안 맞다 하면서 불발이 돼서 아쉽습니다. 네, 장동건 씨의 경우에는 2018년 영화 창궐 그리고 2019년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로 사람들에게 연기를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차기작에 대한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어쨌든 그래도 장동건 씨보다는 고소영 씨가 더 뜸해요. 네, 그렇죠. 고소영 씨가 방송 활동이 뜸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도 하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아이들과의 시간을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라는 것이 고소영 씨의 그 딱 소신이에요. 실제 고소영 씨가 K본부 드라마 완벽한 아내로 복귀하기 전에 1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 공백의 이유도 아이들을 직접 내가 기르고 싶다, 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라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에게 올인하는 스타일의 엄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막 극성맘 아니야. 흔히 헬리콥터맘. 애 막 다 지켜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마음은 열성인데 좀 하는 어떤 양태는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고소영 씨가 엄마 생각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가능한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게 최고다라는 그 생각을 읽고 나서 아 나도 좀 그러고 싶다,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엄마 옆에 있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학업 위주, 공부 이거가 아니라 공부를 너무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키우면서 아이 옆에 바싹 가까이 있어준다고 하네요. 그럼 장동건 씨는 어떤 아빠일까요? 사실 장동건 씨가 처음엔요 고소영 씨보다 더 친구 같은 아빠였다고 그래요. 근데 자 보세요. 엄마도 뭐 하라고 강요 안 해. 아빠도 너무 친구 같아. 이러면 아이들 훈육에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서로 미룬 거예요. 당신이 해, 당신이 해. 그러다가 결국은 장동건 씨가 그래 내가 훈육 담당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관련 사이트도 좀 보고 이러면서 엄마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잘 아이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두 분 사이에는 일남일녀의 자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과연 얼굴이 좀 어떨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죠.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이 고소영, 장도영 씨 SNS나 방송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소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자녀를 공개할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에 고소영 씨가 일부러 내가 프로그램에 나간다든지 뭐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저 또래처럼 자연스럽게 성장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한 것이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고학년 형들이 와서 와 장동건 고소영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대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나 역시 의식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데리고 다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모르는 거지 동네에선 다 알겠죠. 애들 지나가면 저 장동건 고소영 애잖아. 뭐 이게 나오죠. 맞아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고소영 씨가 일단 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 없이 딸이 혼자 나가도 사람들이 어머 예쁘다 한대요. 그건 무슨 소리냐. 그냥 고소영 씨 옆에 있으니까 아유 엄마 닮아 예쁘네 이런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고소영 딸이 아니라 거꾸로 얘 너무 예쁘다 그러면 그때 슬쩍 딸을 부른대요. 뭐냐면 나는 저 아이 엄마예요가 되는 거죠. 정말 이럴 때 부모 마음 뿌듯하고 또 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목구비가 진하게 생기진 않았다. 근데 시크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부부 닮으면서 결국은 진한 이목구비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겸손한 대답인 게요. 이 두 아이들을 실제로 본 학부모님이 저랑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혹시 뭐 학예 사진이나 뭐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진은 보여줄 수가 없지만 딸도 참 예쁜데 아들이 너무 잘생겼다. 그래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 동네를 울릴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야, 장동건 씨만큼 생겼는 모양이에요. 고소영 엄마 씨도 너무 아빠가 예쁘죠. 장동건 고소영인데요. 네. 자녀들이 뭐 당연하겠죠. 근데 사실 이 두 부부는 결혼 전부터 상당한 부동산 자산가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일명 M&A로 불리는 결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고소영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빌딩이라고 있는데 이게 독특한 외관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던 빌딩입니다.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소유한 전원주택 역시 여느 흔한 이 전원주택과는 좀 다르게 특별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도에 세계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건물도 그냥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정말. 건물도 굉장히 튀는 건물이네요. 네. 이곳에 별장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죠. 이 별장 같은 경우는 400평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크고 독특한 디자인이 인상적인데요. 무엇보다 이 공사를 할 때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을 만큼 이 부부가 애착을 보인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영 씨의 부모님을 위해서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건물 멋지고 부럽네요. 네. 사실 이 두 분이요 데뷔 30주년을 올해 나란히 맞게 됐다고 합니다. 소띠의 해인 만큼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알아보죠. 자, 이 부부는요, 2005년에 결혼해서 올해 17년 차 톱스타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이제 결혼한 계기가 좀 특이한 부부인데요. 특별히 오늘 힌트 전에 남편분의 목소리를 오호. 직접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불새는 저하고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때 여자 주인공이 캐스팅이 안 됐을 때예요. 그 대본을 갖고 찾아갔잖아요. 이거 나랑 같이 할래?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제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 얼굴 가려도 목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작진이 대체 무슨 생각을 이런 거 내밀이에요? 네. 그래도 우리 살짝 모르는 척. 그러니까 우리 다 모른 척하고 있잖아. 그리고 아쉽게도 그 아내분은 그 출연을 고사하면서 그 작품을 같이 못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연기 연습입니다. 연기 연습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러면 작품 같이 하고 연기 연습 같이 했으면은 굉장히 그 친한 사이였네요. 그건 아니라 그래요. 두 분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배우예요. 바로 유호정 씨인데 사실 이 남편 되는 분이랑 유호정 씨가 드라마를 찍었어요. 로즈마리. 근데 여기 이제 회식에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네. 한 여성분이 왔는데 네. 이분이 이 남성분을 보고 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이렇게 비밀 연애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만 위기에 닥칩니다. 위기가 네. 닥칩니다. 근데 그 비밀 연애라는 게 보면 항상 당사자들한테만 비밀이더라고요. 위기가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들의 위기 바로 공현진 씨에게 들키게 됐었던 것이 위기인데요. 배우 공현진 씨가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가장 먼저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자의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타의로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남자분이 여성분에게 보낼 문자를 공현진 씨에게 잘못 보낸 거예요. 문자에 우리 땡땡 뭐해? 라고 보냈는데 이 앞에 우리라는 단어 들키기 딱 좋죠. 네. 그렇구나. 우리 그럼- 정아 뭐해? 이렇게 이름이 땅땅 네, 땅땅. 이름이 네. 땅땅땅. 알았어요.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네. 이분 그 아내분이 굉장히 패셔니스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요. 이걸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이거. 옷을 못 입는다는 워스트 거지. 드레스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다 맞추니까요. 두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워스트 드레서입니다. 아니 근데 저게 자신감의 일종이에요. 나 아무거나 걸쳐도 나 된다. 시대를 앞서간 패션인가요, 그러면? 네. 김구가 뭐 아무거나 걸쳐도 멋있고. 그래서 과연 아무거나 걸쳐도 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신호등인가요? 신호등이네요. 신호등인가요? 사실 슈퍼 마리오. 약간, 예. 그렇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제 옷을 약간. 입으셨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내분이 이 정도로 패셔니스타면 남편의 패션은 뭔가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 또 결혼하고 나면 아니 왜 너는 너만 잘 입니? 네 남편 좀 잘 입히지 이런 소리 듣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속사정을 얘기합니다. 아니 저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남편의 패션에 너무 깊게 관여하면 갑자기 남편이 땀을 흘리면서 애초에 가야 했던 그 행사 모임 자체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언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분이 드라마에서 내조의 여왕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패션에 대한 내조가 좀 심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 아내분이 그 남편분이 확고한 자기 패션 감각이 있어서 이게 노선이 좀 틀어졌으면 이제 수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자꾸 해줬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있다가 워스트 드레서로 2번 뽑히시고 그리고 강력한 댓글 공격을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약간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네. 댓글에 힘이 좀 있어요. 이제는 뭐 더 모른 척 네.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김남주 씨, 김승우 씨 부부 맞죠? 네. 정말 모른 척하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죠. 네. 김남주, 김승우 씨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김남주 씨는 그 내조의 여왕이라는 애칭이 있잖아요. 근데 나무를 고충이 또 있다고요. 그렇죠. 김남주 씨가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패셔니스타로 주목을 받다 보니 사람들이 남편과 자녀의 스타일을 유의 깊게 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면서요. 모임과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하는 등 이 가족이 총출동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면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해서 코디를 한다라고 남다른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자녀 얘기해 주셨는데
키우셨는데 일남일녀의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의 스타일은 좀 어떨지도 궁금해요. 일단 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딸은 엄마의 감각을 닮았다는 게 지금 김남주 씨 얘기예요. 뭐냐면 보통 핑크, 보라 이런 거 좋아할 수 있는데 네이비, 어떤 블랙 이런 걸 입고 또 김남주 씨가 패션 이 브랜드 모델을 많이 하는데 보면 재킷에 이렇게 어떤 슬림한 바지 많이 입고 나오거든요. 그거 그대로 재킷에 스키니진 이런 거 딸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은 김남주 씨가 꾸며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꾸며주느냐? 어떤 김승우 씨의 미니미 그 나를 축소한 것 같은 나. 그래서 아빠. 리틀 김승우 요렇게 패션을 꾸며준다고 하네요. 네. 김남주 씨 이런 그 화려한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런 외모와는 달리 또 다른 반전의 과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김남주 씨만 보면 일단 굉장히 도시적이고 화려해서 금수저 집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남주 씨 같은 경우에는 겨우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께서 이 4남매를 홀로 키우셨다고 네. 합니다. 생전에 영화 단역 배우로 활동했었던 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배우의 꿈을 꿔왔다고 해요. 그런데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했을 텐데 어디를 네. 했나요?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을 텐데 김남주 씨가 데뷔 전에 공무원이었어요. 그것도 경기도 송탄시청 공무원으로 이제 잠시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무려 그래도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면 당연히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고 어려운데. 취직에 합격을 했었던 거예요. 공무원으로 각종 증명원을 이제 발급하는 네. 업무를 수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이 연예인에 대한 꿈이 계속 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3개월 만에 이 사표를 쓰고 연예인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야, 그게 상당히 안정적인 건데. 그쵸,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게. 맞아요. 이게 시험 봐서 되고 그 사표를 탁 던질 때는 이게 대단한 결심일 텐데. 엄청난 각오죠. 뭐 김남주 씨는 뭐 자기가 맡았던 그 역할이 그 시청에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본인이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런데 2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연예인. 그래서 미스 코리아 경기도 대회 나가요. 1992년에 진에 당선됩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내가 그 시청에서 일하는 것보다 패션 화보를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수입이 많아요. 나 경제적으로 우리 집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데 더 돈 많이 벌겠어. 이런 경제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발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의지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벌었나요? 어땠어요? 처음에 찍었던 게 전단지. 왜 예전에 신문 사이에 네네. 이 패션 브랜드 전단지 들어오잖아요. 예. 요게 TV 광고랑 좀 다를 때도 있어요. 그 전단지 패션 화보 광고를 했는데 한 건에 21만 원을 주더래요. 요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이다 보니까 어떤 날은 본인이 워낙 예뻐서 그랬겠죠. 기럭지도 좋고 5건을 찍은 거예요. 그럼 21만 원씩 5건, 105만 원, 100만 원이 넘잖아요. 와, 이거 정말 엄청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거에 만족을 했고 또 어머님도 모시고 백화점에 갔다 그래요. 네. 효녀 역할도 하고 정말 나 이 길 선택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월급보다 몇 배 벌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모델로 잘 나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배우의 길로 가는 건 모양이죠. 그렇죠. 연예인, 이 모델로도 연예인 된 것 같긴 한데, 속에 배우의 꿈이 있었던가? 없지 않았겠죠.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드디어 광고까지 찍게 됐는데, 메인 모델은 배우였더니 그 여자 배우는 자신보다 3배 이상을 더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모델이기만 해서 이렇게 덜 주나? 안 되겠다. 나 배우해야 되겠다. 그럼 내 광고 단가도 쑥 올라갔겠구나.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돼도 되는 겁니까? 지금 1992년도에 미스 코리아 경기 진댔죠. 불과 2년 만인데 1994년 공채 탤런트 시험에 떡 합격을 해서 배우로 성장하는 발판을 다지게 됩니다. 그 메인 모델이었던 배우가 어떻게 보면 김남주 씨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배우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 김남주 씨는 패션으로 내조를 했잖아요. 김승우 씨는 그럼 외조를 어떻게 했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집안일을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도록 이게 딱 신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김승우 씨가 김남주 씨가 항상 복귀를 할 때마다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는 하는데요. 먼저 대본을 읽은 김승우 씨가 김남주 씨에게
아, 자기야, 얼른 이거 대본 봐라. 빨리 이거 좀 읽어야 된다라고 재촉을 했고, 이건 네가 해야 되는 작품이다라고 강조를 해서 컴백을 하게 된 작품이 있대요. 그게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네요. 바로 김남주 씨가 6년 만에 안방극장 문을 네. 두드린 드라마 미스트였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었죠. 근데 네. 이걸로 무슨 대통령 표창인가 또 받고 이러지 않았어요? 아유, 그쵸. 이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시청자의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네. 김남주 씨가 당시 화제성 검사를 하는데 6주 연속 TV 출연자 화제성 1위에 올랐어요. 사실 이 6주라는 게 말이 쉽지 한 달 반 동안을 계속해서 그 쟁쟁한 아이돌 가수라던가 여러 배우들을 다 누르고 1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또 기존에 그 김남주 씨가 여왕 시리즈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여왕의 이미지가 굉장히 있어서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도 있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전문직 여성의 그 이미지를 더 씌우면서 기존 여왕 이미지를 조금 희석을 시켰다라는 평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게 김남주 씨가 또 패셔니스타잖아요. 맞아요. 네. 이 작품에 입고 나오는 옷마다 그렇게 화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각이 똑 떨어지는 그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해서 많은 여심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매회 패션 쇼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화려한 정장들로 시선을 뺏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김남주 씨 하면 뺄 수가 없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헤어스타일. 네. 김남주 씨의 그 웨이브, 단발 웨이브가 검색어에 오르기까지 하면서 정말 큰 인기를 얻었었죠. 네, 정말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시 엄청난 화제였고요. 오피스룩을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따라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김남주 씨가 듣기로는 올해 51살, 51살이라고 벌써 들었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네, 네. 근데 여전히 정말 많은 분들의 워너비 스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이 미스티 당시에도 아니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라고 믿기지 않았죠. 이 웨이브로 시작해서 또 막 물결머리, 요 머리 많은 분들이 따라 했고요. 직업이 뉴스 앵커다 보니까 정말 딱 수트 입고 나오는데 그 수트 정말 멋있어서 직장 다니는 여성들 한 번쯤 또 다 흉내내고 거기다가 가장 인기였던 게 뭐냐면 김남주 씨가 이 입술을 립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이걸 협찬을 받아가지고 발랐는데 요 색이 얼마나 예뻤던지 사실은 또 김남주 씨가 발라서였습니다. 매출이 무려 이 김남주 효과 36배가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 부부한테는 너무 사랑해서 생긴 해프닝도 하나 있었죠. 그렇죠. 일명 김남주, 김승우 부부의 실종 사건입니다. 네, 실종 사건. 저도 당시에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렇죠. 정말 이때 연예부 기자들도 난리가 났었는데요. 2019년도였어요. 2019년도에 김승우 씨가 이 김남주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라는 사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이 최초 보도에 따르면 부부 싸움 이후에 집을 나간 김남주 씨가 연락이 두절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기다리던 김승우 씨가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접수한 이 관계 기관은 긴급 위치 추적을 했고 김남주 씨가 서울 시내 한 호텔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결국 기가 조치를 했다라고 전해지게 됐는데요. 이 보도 이후에 부부의 불화설이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실종 신고를 했다. 이렇게 네.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연락이 두절돼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4시간도 아닙니다. 김남주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한 아티스트, 이 분장해 주시는 분, 뭐 이런 분이 축하할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인들이 호텔에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김남주 씨가 그때 마침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이 된 겁니다. 근데 김승우 씨 술 먹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아 연락이 안 돼? 이거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실종 신고한 거다. 말 한마디로 줄이자면 술이 취해서 오버했어요. 김남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딱 그 뉴스 보도가 나간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좀 그 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워낙에 이제 유명한 이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뒤에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해프닝으로 정말 말 그대로 해프닝으로 끝나서 다행이지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 기자들 그때 초비상이었어요. 실종, 연락 두절.
이거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처럼 좀 나이 든 기자들은 믿었습니다. 김남주 씨 아니야 별일 아닐 거야. 사실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해프닝이 엉뚱하게 이 부부의 불화설까지 번지기도 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화설이 번졌을 때 해명을 해야 되는 건 김승우 씨가 아니라 또 김남주 씨의 몫이죠. 김남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승우 씨와 저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탈이다. 남편이 나를 너무 챙겨서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정말 별일 아니었는데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저는 배가 이렇게 또 아프네요. 아니, 남편 김승우 씨가 좀 민망했을 것 같은데. 네, 소속사 측에서는요, 김승우 씨에게 아니 이게 신고를 할 일이냐, 연락이 안 됐다고 신고를 할 일이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김승우 씨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소속사에서도요, 기자들에게 김승우 씨가 김남주 씨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일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얼마나 이 사랑꾼이냐면요. 김승우 씨가 최근에 배우에서 감독으로 또 변신을 했는데 김남주 씨를 생각하면서 쓴 시나리오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새로운 작품으로 또 감독으로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 5위는 도굴이고요. 4위 조제, 3위는 미스터 존스, 2위는 화양연화, 대망의 1위는 원더우먼 1984입니다. 영화를 볼 때, 내가 영화를 고를 때,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다 자기 취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고르나요? 저는 뭐 일단 재밌는지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는 감독이나 배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입소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두 분은 전문 기자시니까 네. 기자들은 그걸 뭘 보고 촉이 있나? 촉이? 기자들. 사실 촉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정보인 것 같아요. 아, 정보? 왜냐하면 이제 관객 여러분께서는 좀 네. 개봉하기 전에 제작 보고에 이런 거 할 때, 네. 뭐 이렇게 홍보 시작할 때 아는데, 네.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제목, 뭐 누가 감독 누구, 배우 누구 좀 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중간중간 좀 전화해서 네. 확인을 하게 돼요. 본인들은 얘기 안 하죠. 뭐 제작사라든가, 나중에 배급사에 연락해서 어떻게 촬영 현장 분위기 좋아요? 배우들 케미 좋아요? 감독님 어떻게 지금 순탄하게 잘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관심작가 아닌 게 조금 추려져요. 확실히 전문적으로 가네. 그렇죠. 그런데 극장에 나올 때는요, 똑같은 관객 마음이 돼요. 네. 나 좋아하는 배우 나오나? 저 감독 저번에 잘했어. 뭐 요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문화연예부 기자들도 가서 극장에서 이렇게 표 내고 그러고 봐요? 이게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영화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영화 기자 카드가 있습니다. 영화 기자 카드가 있어서 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물론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영화 기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돈을 내고 이제 영화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화를 어떻게 고르냐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방법을 써요. 조금 치사한데 A라는 회사에서 이 영화를 배급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이럴 때 경쟁사에 전화를 합니다. 오. 경쟁사에 전화를 해서 지지력 있으십니다. 이 영화 요즘 소문 어때요? 라고 하면 어. 정말 좋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걱정이에요. 이거 맛붙게 되는데 이 영화 너무 잘 나왔대요. 걱정하죠. 이러면 저는 A 영화 무조건 보고요. 약간 B, 이 경쟁사에서 자신만만한 모습이 있어요. 좀 해볼만한 것 같다라던가 거기 요즘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여기 약간 조금 재미가 없겠구나. 약간 이런 포인트를 짚어내기도 하죠. 정수 씨는 어떻게 골라요? 저요? 저는 아내가 고른 거 같이 봅니다. 진짜 그거 제일- 표시 막 이미지 밀고 가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제일 속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입소문이 나는 영화. 물론 기자들이 추천해주는 영화, 네. 뭐 많잖아. 별이 몇 개, 뭐 이런 거 맞아요. 있는데 네. 입소문이 최고더라고. 맞아. 그거 재밌어, 뭐 이렇게 샥 나는 소문이 있는데 네. 그거 고르면 돼요. 근데 오늘은 그런 입소문이나 무슨 톱스타들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른으로서 네. 마음에 꼭 남겨야 할
그런 영화들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고요. 네. 또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요. 어른으로서 보면 참 좋을 그런 영화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화는요, 2021년 2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고백입니다. 네, 고백은 7일간 국민성금 1,000원씩 1억 원을 요구하는 전대미문의 유괴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사라진 아이와 그 아이를 학대한 부모에게 분노한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의심하는 경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눈여겨봐야 할 영화 같은데요.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제목이 고백이에요. 고백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고백. 이게 한국어, 우리 한글이기도 하지만 고백. 되돌아간다. 언제로 되돌아가느냐. 이 아이한테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과거 시점, 그때로 되돌아가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제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학대라든가 여러 비극이 생기면 뭐 생명은 이어진다고 해도 정신적 상처를 안을 수도 있고 심하게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아이가 무탈하게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그 염원을 담은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그럼 어떤 배우들이 열연을 하게 됩니까? 네, 드라마 산후조리원 그리고 며느라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 박하선 씨가 열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박하선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학대하는 어른들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오순 역을 맡았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은 연기를 펼쳤고 이제 뭐 후반 작업을 통해서 2월에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박하선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자세히 보지도 못할 만큼 화가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데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 이런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 그 출연하고 연기하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배우들이 사실 이런 영화에 출연하고 나서 이 작품에서 너무 아픈 마음을 벗어나는 게 참 네. 오래 걸린다라고 입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영화 네. 고백 제목 그 풀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비극을 막기 이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담긴 제목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다음 영화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오직 출세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변호사가 7살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10살 소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심지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네.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 화제를 모았었던 어린 의뢰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이랬는데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요. 영화 속에서 보면 이 남매가 어른들의 무관심, 외면 속에서 계모. 이 말도 정말 싫은데요. 새엄마한테 이렇게 학대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이웃이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 입장에서 신고 접수를 받아도 이게 친권이라는 강력한 이 어떤 이걸 무기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명분 앞에서 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아이와 사실은 이 가정의 분리가 가장 중요한 대책인데 그것도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사이 이 폭력에 더욱 무력해진 아이들이 예고됐던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최종적인 이 결론이 무엇이냐? 이 영화 같은 경우는요, 우리 사회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눈길로 봐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됩니다. 네, 충무로 대세 배우인 이동휘 씨가 열연했던 역할이 정엽이라는 역할이에요. 이 영화 보시면 정엽을 통해서 이 어른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 같은 걸 함께 좀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영화 역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도간입니다. 네, 도가니 영화는 굉장히 유명했던 이건 영화였죠. 저도 봤어요. 네.
영화 도가니는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학대가 이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요, 공지영 작가가 소설로 만들었는데 이걸 원작으로 해서 영화화한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뭐 나오고 있지만 공유 씨가 출연을 하면서 뭐 시작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였어요. 사실 이제 어느 배우가 제대를 한다. 제대하고 첫 작품을 뭘로 하느냐. 이건 굉장히 화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유 씨가 이 복무 시절에 소설을 읽게 된 거예요. 도가니를. 근데 너무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영화화를 제작했어요. 말하자면 기획이라는 업무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영화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 공유 씨는 그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이름은 강인호인데 이 부조리에 맞서서 아이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른도 있지만 영화 속에는 어떤 어른도 있느냐. 예를 들면 법정을 가보면 이 법정에는 이 검사, 판사는 이 피해자 아이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담기면서 많은 이 관객들이 분노했죠. 네. 근데 지금 영화의 이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네. 근데 그게 지난 얘기들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데서 정말 가슴이 더 아픈 네. 그런 현실이죠.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영화가 마음이 불편해서 못 보겠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보고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새해 첫날 1월 1일에 무슨 영화를 볼까 했어요. 마치 그 첫 영화를 어떤 영화를 보는가에 따라서 제가 1년을 살아갈 태도를 좀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저의 첫 선택은 벌새였습니다. 뭐냐면 이 영화처럼 우리가 사실 좀 살아가면서 잊기 쉬운 어른의 태도, 이 어른이라는 게 꼭 이 도가니 속 공유 씨처럼 아이를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도 무관심만 하지 않으면, 외면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씩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발전해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성이 먼저 필요하니까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어른들이 먼저 반성하는 그런 태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영화 3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좀 풀리고 이제 오후에 영상 기온이죠? 네네. 그럼 아마 밀린 빨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럴 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얼어가지고. 한가득 쌓여 있는데, 네. 이럴 때 뭐 못다 미뤘던 일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외출하실 때는 여전히 그 눈이 녹으면서 도로가 네. 얼어붙을 수 있거든요. 걸으실 때, 운전하실 때 늘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렇게 추운데 썰매를 타고 어딜 가냐고요. 나눔 캠페인 참여하러요. 힌트는 바로 이것.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 참여하면 뭐가 좋을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나누면 건강에도 좋아. 딱 좋아.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채널 A